어떻게 보면 왕들은 다 독재자인데 이제 그거 말고 좀 이렇게 나폴레옹이나 어, 카이사르 같이 확 올라오는 사람들은 다 나르시시즘이 좀 있어요. 있구나.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위기에 빠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돋보이는 게 우선이 네, 되니까 그렇죠. 네. 가다가 이제 뭔가 이제 갈등이 나잖아요. 예. 카이사르도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뭐 반대파 생기고 나폴레옹도 뭐 좀 불만 나오고 음. 그럼 이걸 나르시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 자기가 늘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봉합을 하면 지금 말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르면 이건 해결된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무리 될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기초에 금이 가고 있는데 네.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는 더 위험해지죠. 음. 나르시스트들이 망하는 지름길이 균열이 생겼을 때도 계속 높은 곳을 찾아요. 끝까지 거기 가야 돋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러시아인데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왜 하냐? 그렇죠. 네. 러시아가 좀 기분 나쁘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 예. 러시아가 귀찮다. 음.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걸 두드려 패야 해결이 되냐는 거야. 어. 그리고 두드려 패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네. 누가 봐도 해결이 안 돼. 음. 근데 내가 두드려 패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너희들은 산에 못 올라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음. 내가 올라가면 돼. 다 끝난다. 예, 이게 깃발 아. 꽂으면 돼. 이런 건데 푸틴도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당연히 본인이 예상 못했겠지만 이러면 되게 지금 자기 체면 구겼다고 생각하고 있겠네요. 아직은 아닐 수 아직은 있어요. 아니다. 네, 왜냐하면 나르시시즘 성향이 많은 사람들은 네. 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은 국제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걸 싫어해요. 음. 그 비용이 너무 커요. 아, 그렇죠. 근데 나르시시즘 성향이 있는 지도자들은 그런 걸 별로 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도 않거든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도 나르시시즘 성향이 되게 높은 대통령 중에 하나가 닉슨. 네. 닉슨은 모스크바 인근 상공까지 폭격기 띄웠었어요. 네,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죠. 네. 실제 작전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반면에 케네디는 네. 진짜 그 당시 소련이랑 정말 그 3차 대전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나가지 않고 타협하고 협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게 국제 관계를 잘 분석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걸 최대한 봉합하려고 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청중 코스트가 되게 커요. 내가 이런 갈등을 계속 지속했을 때 여론의 향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실제로 들어오는 이득과 손실 이런 것들 다 계산해야 되고 네. 또 재선까지도 고민해야 그렇죠. 돼요. 다음 거까지 봐야죠.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독재자들은. 그러니까 케네디는 그렇게 봉합을 한 반면 닉슨은? 닉슨은 이렇게 닉슨은 한국 폭격기 띄우고. 띄우고 푸틴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아. 결과적으로 만약에 푸틴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네.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에 충분히 무언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협상이 종료되면 전쟁이 종료되면 푸틴은 그걸 가지고 충분히 선전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자기의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폴레옹이나 뭐 카이사르나 이거 결국에 무리수로 두다가 그 데미지를 받은 건데 푸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조금 무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요? 그 교수님 말씀대로 네. 그 푸틴의 심리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그런데 예. 문제는 세상이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게 문제인데 사실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분석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정확한 목표나 이런 게 없었죠. 안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네. 러시아군 작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초단기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다 봤지만 네. 부대도 쪼개가지고 네. 하루에 뭐 150km, 300km 진군하라는 명령도 내려놨어요. 이건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한 거고 빨리 끝내려고 했던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됐단 안 됐죠.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사실 러시아는 전 세계 전문가들도 그 내부를 정확히 분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그 사회가 별로 연구하기 좋은 환경도 아니고 나라는 크고 알기도 어렵고. 예. 그런데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한 거는 어쨌든 이유가 있었어요. 러시아가 자기를 불편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든 세계 사람들이 푸틴 침공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 굳이 침공해서 자기가 뭐 올라갈 게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러시아 사정은 러시아 사람이 제일 잘할 거고 그렇죠. 나름 푸틴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내부의 균열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단지 내가 좀
나중에 비석에다 뭐 하나 더 쓰고 싶어. 이것 때문에 한 거는 아닐 네, 것이다. 네. 물론 뭐 구소련을 부활하고 뭐 벨라루스 이거 다 연방 네, 네. 복구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 그러려면은 다른 우선순위가 더 있어요. 벨라루스도 있고 조지아도 있고 있는데 네. 굳이 우크라이나를 어. 건드려서 전 나토하고 이렇게 하게 될 네. 이런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는 그만큼 러시아 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거를 좀 봉합하기 위함의 네, 선택지였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있으니까 더 높은 데 가고 싶었지. 음. 순수하게 뭐 더 높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은 안 했을 것 같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아직 정확히 안 밝혀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리고 보통 전쟁을 시작하면 지지율은 오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유혹인데요. 네. 항상 독재자들이 보면 좀 체제가 오래 가면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 당연히 불만 생기겠죠. 네. 그럴 때 전쟁을 일으키면 모든 국가는 전쟁을 일으키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좀 올라간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돌아오고 병사들이 돌아오고 네. 팔다리 잘려서 돌아오고 어. 그들이 생각보다 숫자가 많을 때 네. 그리고 전쟁 끝나고 경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빨리 회복이 안 될 때 이럴 때 이제 불만이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네, 네.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가 지금 정확히 모르지만 네. 푸틴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끝난다고 해도 네. 러시아가 결코 장기적으로 그렇게 쉽게 편하게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미 푸틴이 시작한 선에서는 틀렸고 아, 네. 프리고진 쿠데타가 나고 했던 것도 결국 그런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러시아 같은 나라는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밖에서 빨리 안 보여요. 뭐 하는지 좀 잘 예, 모르잖아요. 한국에서 이런 일을 생겼으면 지금 뭐 시민단체, 야당, 아. 뭐 국민 난리가 날 거고. 일단 땅이 좀 비교적 작아서 네. 금방금방. 그 네. 벨라루스의 루카센코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 지도자는 저렇게 못하는 게 국회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죠. 방송국 눈치도 봐야 되는데 음. 이 아저씨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눈치 잘 안 보니까. 예. 그런 느낌은 푸틴이 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네. 이런 캐릭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르시즘의 이 네. 극단에 있는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속 러시아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래저래 같이 여기에 엮여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러시아는 푸틴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시간을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지금 좀 어떻다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젤렌스키도 역시 여기 같이 나와야 되는 인물인데 그 지금 전쟁 상황이나 이런 거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이런 말이 우리 시대에 예. 제가 대학생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린 되게 화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에 선진국 네네. 사람들이 와서 그때 우리나라가 푸틴 체제랑 좀 비슷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제도만 바뀌면 우리 사회도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이렇게 등 두드려주면서 좀 참아라. 좀만 참아.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도 우리 대학생 때 다 분노하고 쟤들이 이제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본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좀 제3세계에서 갑자기 뭐 무슨 봄 왔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우리도 당신네 나라처럼 될 거야 그러면 우리도 등 두드려요. 좀 참아. 민주주의라는 건 결코 한 번에 이런 어떤 정권 교체로 되는 게 아니라 쉽게 오지 않는다. 사회 문화 경제적인 개혁을 가져야 된다. 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어떤 사회 구조나 어떤 경제적 성장도를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민주적이고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둘이 거의 같은 나라였었고 이번 전쟁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전쟁하다 러시아군이 학살했다. 네. 이기는 쪽이 있고 그쪽이 침략한 쪽이기 때문에 전쟁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네. 또 그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근데 뭐 거기라고 좀 있으면 다 나오겠지만 뭐 무기 빼돌리고 이런 거 없었겠어. 뭐 다 전시니까. 얼마 전에 그런 거 많이 나왔죠. 네. 이제 그런 보도가 지금 아직 잘 안 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하고 상대적으로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뭐 대동소이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 문제도 많고 아직 민주화라는 부분도 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젤렌스키도 어느 정도 독재적인 또는 나르시스적인 권력으로 갈 경향이 없진 않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하게 끝나도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승자가 아니라 나라는 초토화됐죠. 네. 그러니까 이 이미 많은 걸 너무 많은 걸 잃어서. 잃어서 패자 비슷하게 또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엄청난 경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민주화보다는 역시 독재적인 구조. 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 그리고 이제 있다. 집중해서 건설하고 재건하려다 보면은 뭐랄까 우리도 옛날 70년대 고도 성장할 때 그랬지만은 집중적으로 밀어줘야 되고 그렇죠. 사실 러시아도 그렇게 컸어요. 지금 음, 푸틴의 권력이 러시아에서 뭐 저기 석유 재벌 지금 유럽의 요트의 절반이 뭐 러시아니 이런 말도 하지만 오, 그분들 축구 하러 많이 왔거든요. 예. 구단도 돈 많이 다 보니까 많이 구단 사고 막 했고, 그러더라고요. 뭐 가스, 기름 많아요. 네. 첼시는 뭐 선수마다 뭐 하나씩 오, 준다고. 예. 그거 다 그 양반들이 했잖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사실 또 이제 그렇게 될 우려가 좀 있긴 아, 한데. 우려가 좀 된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상황도 러시아와 비슷하다고 이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푸틴은 그 돋보이기를 원하는 네.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돋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젤렌스키라는 인물은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비슷하다? 아니면 좀 다르다? 젤렌스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네. 뉴스 토픽에 난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코미디언 출신이 맞아요. 대통령이 됐다는 걸로 났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코미디언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시트콤에서 대통령 역할을 하면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국민의 종이라는 당을 만들고 네. 거기서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아,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나는 여기 있다. 네. 나는 여기서 당신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바로 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진짜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집에 내 사진 걸어두지 말고 아이들 사진 걸어두라고. 왜냐하면 국민들은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이 정말 끔찍한 일이기 그쵸. 때문에 하루하루 그 끔찍한 일들을 접하게 되면서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일반적으로 너무 당연한 현상인데 그럼 거기에서 지쳐가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힘을 모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끌고 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긍정적인 미래상을 자꾸 제시해줘요. 그게 안 보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뭘 가지고 버티겠어요? 지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확실한 거는 당신들의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살게 하고 싶으냐? 그건 절대 아닐 거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젤렌스키는 자국민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무기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방공망도 없고 뭐 전투기도 없고 다 없죠. 그러니까 지원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젤렌스키가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젤렌스키가 거기서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네. 봐야 되는데 젤렌스키는 유럽에서 네. 우크라이나가 흔히 서방 세계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한테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속수무책으로 뒤쪽으로 다 밀고 밀린다. 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러시아가 밀고 들어간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그 냉전 시대에 동구권 국가들이 다 공산화된 경험이 유럽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유럽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당위성을 계속 부여를 하는군요. 이게 되게 저는 놀랍다고 보는 게 제가 아까 잠깐 청중 코스트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든 영국이든 뭐 프랑스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야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어디 지원을 저기를 해? 줘? 당장 지금 탄약고가 비어가고 있고 뭐 이러면 우리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청중 코스트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젤렌스키의 메시지는 이 청중 코스트를 확 낮춰주는 메시지예요. 자, 당신들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는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최전선에 있을 뿐. 네.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고 있죠. 굉장히 그러면 이게 뭐 정말
단전에서 끌어올라오는 진심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호소력이 짙은 네. 듣기만 해도 제가 저 서유럽 어디 살면 도와줍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신 말씀인데 네. 처음에 이 전쟁이 나기 전부터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하고 붙는 것보다는 서방이랑 하는 것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성장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네. 거고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지난 반세기 동안에 당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 면에서 볼 때 서방에 붙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서방 세계랑 붙고 이제는 또 이제 지원까지 받아야 되니까 서방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마구 하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전쟁 때 그 이렇게 뭐 많이 원조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그게 새 나간 얘기만 해요. 이게 막 이렇게 새 나가고 그러면 받아서 그냥 정말 옛날 마인드식으로 막 샜느냐? 네. 미국 쪽에서도 많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쪽에서 보면 거기에 맞추느라고 발전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한쪽만 얘기하고 한쪽만 서로 한쪽만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나 젤렌스키는 서방의 기준에 맞춘 사회로 어차피 가야 돼요. 이전부터 가야 될 것이 그렇게 간다고 했었는데 네. 이쪽에서 EU 쪽에서 아직은 얘네가 수준이 안 돼 그러고 안 막아주고 있었죠. 러시아의 관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전쟁까지 났고 재건도 해야 되니까 엄청난 게 또 받으면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서방 세계의 기준에 맞는 사회로 바꿔가게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젤렌스키는 푸틴 같은 노골적인 루카센코 같은 독재 행위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뜻인데 사회가 민주화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요.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막 나오게 돼요. 특히 사실 지금 폴란드도 좀 그런데 요 저기 옛날 바르샤바 조약에 있던 요 나라들이 다 지금 EU에서 조금 이렇게 쪼는 폴란드도 옛날에 많이 겪었잖아요. 요즘에 갑자기 폴란드가 정의용사처럼 됐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 많았고요. 지금은 사실 한국 방산 엄청 들어가는데 이거 떼먹힐지 모른다는 불안감 지금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라는 건 한 번에 이쪽으로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뿌리는 러시아 같은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향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6, 70, 80년대가 비슷하죠. 좀 비슷한 상황이다. 사실 우리도 우리 얘기해도 되나? 괜찮나? 우리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다 민주주의 한다고 했어요. 민주주의 안 한다고는 안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조금씩은 열려오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랬잖아요. 방식의 차이는 좀 있었죠. 좀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한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가 외국 학자들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게 뭐냐면 외국서 보는 사람들은 니네가 10개 중에 몇 개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거는 많이 컸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국의 성장이 빨랐기 때문에 이 아저씨들은 니네 정도면 빠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야 내일이라도 바뀌어야지. 근데 괜찮아. 니네 딴 나라는 10년 걸렸어. 참 누가 참습니까? 기분 나쁘죠. 우리 내일이라도 바꿔야지. 그래서 쟤네들이 우리를 무시하네. 우리도 많이 싸우고 분노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 게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그게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도 그런 러시아식으로는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단계가 좀 필요할 거다. 뭐 꽤 오랜 시간 전쟁이 끝나고 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내부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그 전쟁을 시작하면 지지율이 오르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지지율이 일반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전쟁을 시작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딱 하나로 좁혀집니다. 일단 여기서 이겨야죠.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안 보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쳐서 끔찍한 그 부상을 입고 돌아오는 사람 군인들도 보이고 그때부터 무너진 건물이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다 지금 완전히 날아가 있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영위하던 삶을 그 정도도 지금은 영위할 수 없게 된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되죠. 그러면 이거 당장 해결해 줘야지 지도자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그때까지는 전쟁 영웅이었어도 그거 해결 못하면 그럼 또 내려가는 거죠. 시선이 달라지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경험이 제일 오래된 나라는 영국이잖아요. 선거 경험은
제가 어릴 때는 처칠이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이게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땐 또 다 이쪽만 너무 좋아하던 시절이니까. 예전에는 영국,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 막 나요. 국민이 네. 처칠을 배신했다 막 어. 영국 사람도 아닌데 배신했다 막 이랬거든요.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영국 사람들 이미 마음 다 먹고 있었어요. 전쟁 끝나면 쟤는 갈아치는 거다. 네. 그리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이 공감을 되게 많이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약간 그런 거 좀 많이 하는. 그래서 이상하게 저도 가끔 다른 나라 뉴스인데 개빡칠 때 있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그럼 당연히 자기들은 근데 이번에 하면 바꾸자. 음.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의 자기한테 좋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이미 마음 먹고 있더라고요. 본인도 알고 있던데 뭐. 아 본인도 알고 있어요. 아 그랬군요. 아이가 갈 수 있다는 건 이미 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처칠이 알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뭐 원래 하던 얘기로 잠깐 돌아보면 젤렌스키는 그 푸틴과는 굉장히 좀 다른 종류로 그 지지율을 끌어올린다거나 이 우방을 만드는데 그 방식을 다르게 쓰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는 확실하게 아는 사람. 예. 근데 이게 단순히 전쟁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가 해외 그러니까 외국 국회에서 연설할 네네네. 때 보세요. 영국 국회에서는 처칠 얘기했죠. 음. 미국 하원에서는 진주만 공격 네. 얘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항상 그 나라 상황에 맞춘 얘기를 했어요. 네네. 우리가 공감을 이끌어낼 때 네. 정말 써먹으면 좋을 만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 걸로 가지고 와서 그렇죠. 얘기해 주잖아요. 네. 거기에 공감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젤렌스키는 그런 방법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코미디언한 경력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네. 또 청중에게 뭔가 공감이 끌어내는 게 보통 희극인 분들이 하는 네, 거니까. 그리고 하필 또 역할도 그렇죠. 지도자 역할 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네로 했었던 최양락 씨가 왕으로 나섰잖아요. 네. 그런 느낌처럼. 갑자기 최양락 씨 대통령 선거.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얘기도 아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은 전쟁이잖아요. 지금 한국 지도자는 그렇게 못해요. 어디 가서 영국 가서 누구 얘기하면 국민의 반응하네. 그렇죠. 미국 가서 누구 얘기하면 국민의 반응하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이거 고민해야 돼요. 네. 영국 가서 누구 얘기를 해야 가장 그렇죠. 공감대가 어, 많을까. 근데 젤렌스키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아니죠. 네, 전시니까. 저쪽 저 나라 사람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하면 돼요. 요게 전시의 어떤 메리트인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이끌어내면 네. 당연히 국민들은 거기 좋아하겠죠. 수밖에 없어요. 젤렌스키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지지율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을 하면 일반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맞는데 전쟁 전에는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과연 젤렌스키가 앞으로 잘 하려나?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약한 이미지도 좀 있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래서 저는 그게 메시지 전달의 힘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 이건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는 영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을 드러나게 할 줄 아는 네. 그런 방법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마 뉴스를 접하셨던 분들도 보통 이 예상했던 것보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뭐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은 완전히 그런 식으로 떠오른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긴 듭니다. 뭐 교수님께서 훨씬 더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대부분 내부 갈등이 생길 때 자꾸 외부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렇죠. 그런 전쟁사는 너무 많아요. 예전에 뭐 그렇죠. 한국에서도 있었을 거고.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네. 그 2%가 이제 계속 잘 되면 네. 이제 루카센코 아니라 젤렌스키 다음 얘기가 근데 제가 역사를 볼 때 안타까운 게 네. 인간은 자기 한계를 좀 못 벗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정말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네. 건데 좀 극한적인 경험을 네네. 하잖아요. 극한적인 경험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 좀 굳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내적 문제가 없으니까 외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네네네. 이제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좀 좋은 결과로 나오고 잘, 기분 좋고 네. 뭐 재건이 막 되는 경우라면 내적 갈등이 터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과거의 젤렌스키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가 모르지만 역경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든 거지. 음. 원래 강했기 때문에 역경을 뚫고 나온 건지도 좀 애매한데 너무 강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걸 외적 갈등을 내적 갈등으로 돌릴 때
이제 트러블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서구식 정치 제도를 많이 도입한다고 봤을 때는 민주주의가 좋은 거는 독선을 어쨌든 가장 많이 막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발언이 나오니까 싫어도 저 사람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가서 뭐 누구 얘기하고 영국 가서 누구 얘기하던 마인드를 잊지 않으면 네. 내부에서도 좀 받아주면 좋은데 다만 과거에 이제 독재자들을 좀 보면 물론 그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었지만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네. 이거 되게 좀 네, 네, 이상한 질문인데 네. 그 제가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람 안 변한다. 네. 아니 그건 뭐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네.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젤렌스키는 물론 정말 그 전쟁이라는 특이한 상황을 맞이한 거긴 하지만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극단적인 상황이 사람을 진짜 크게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그 상황을 헤쳐나오기 위해서 네. 나오는 행동이고요. 사람의 본성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아, 변하지 않는다. 맞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극한 상황을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약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면 그 경험은 젤렌스키한테는 너무 강렬한 경험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선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예측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만큼의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거보다 더 큰 변화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전쟁이 끝난다면 국민들한테 최초의 지지를 꽤 많이 받겠지만 과연 서방 세계에서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감히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 좀 제가 전문가 앞에서 아니요, 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경과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좀 우려를 좀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저는 그냥 하나의 모델링을 세운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말씀하신 대로 위험한 게 있고 다만 긍정적인 포인트라면 어차피 이쪽은 서방 세계 지원을 받으면서 서방 모델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회도 다원화될 것이고 서방 세계 지원이라는 게 이 한국 전쟁 때 한국에 지원하던 수준하고 저쪽도 많이 변했어요. 그렇다 보면은 강제적으로 또다시 이제 다원화된 행동을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거를 잘 한다면 또 잘 성공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요소가 긍정적 포인트와 불안한 포인트가 다 있는데 우리가 이걸 뭐 결정한다고 그렇게 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좀 이렇게 이 프로를 오래 끌고 가면서 다음 주제로